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 사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조금 늘어난 반면 대기 환경 체감 수준이 나빠졌다는 인식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외부 전원 없이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세탁까지 자유로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여러 번 빨아도 특성 변화가 없어 진정한 의미의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 연구팀이 50년 전에 얼려놓은 정자를 녹여 인공수정을 해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50년 동안 얼린 정자는 1년 동안 얼렸다 녹인 정자와 비교해도 운동성부터 DNA 상태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학본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물. 물은 가장 자주 접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력과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물질이기도 한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 물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현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국민의 82%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답변이 82.5%였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 환경 체감 수준이 나쁘다는 응답도 36%에 달해 지난 2012년의 16.8%에 비해 6년 사이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은 지난 2017년까지 10여년 동안 전체 예산의 2% 안팎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20.5%로 지난 2016년 대비 7.3%포인트 늘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 행복감은 6.6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0.1점씩 개선됐습니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날림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공공주택 택지 조성공사 현장 주변 도로입니다. 공사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달리면서 날린 뿌연 먼지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흐릿하게 알아볼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다 먼지. 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땐 반드시 바퀴를 씻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부근 도로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거는 작동하는 거를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고.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지금 시켜보세요. 작동되나? 굴착기가 작업할 때마다 자욱하게 먼지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는 사람이나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진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할 토사는 곳곳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날림먼지 방치 현장인데 29곳이나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비용 절감이라던가 편의성을 이유로 그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 발령됐을 때 적발됐습니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용 중형 항공기를 충남 한서대 태안 비행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항공기는 9종의 관측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비행시간 6시간, 탑승 연구진 6명으로 종전보다 연구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서해상공 관측 비행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경로 등을 입증할 과학적 자료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이 대기 정화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나빠졌다는 중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 337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1, 2월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세제곱미터당 6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베이징을 포함한 수도권 28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8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악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꽃샘 추위 속에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진청은 주말과 휴일 사이 강원도는 최저 기온이 영하 5, 6도까지 떨어지고 중부와 남부 지역 일부도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다며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오이와 토마토, 수박, 감자 등 시설 재배 작물은 시설 안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일찍 꽃이 핀 과수 피해를 막으려면 미세 살수 장치와 서리 막기 팬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농진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원 없이 자가 발전이 되고 세탁까지 가능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신 옷가물 기판으로 활용해 진정한 의미의 입는 디스플레이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하지만 별도 외부 전원이 필요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외부 전원 없이 태양광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옷처럼 세탁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을 통해서 세탁이 가능한 진정한 궁극적인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 취약한 고분자 태양전지와 OLED, 즉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소자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설명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입을 수 있고 세탁이 가능한 전천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인 셈입니다. 연구팀은 세탁 뒤에도 특성 변화 없이 전자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자가 발전이 가능한 입는 디스플레이와 결합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을 이용해 외부 전력 없이 세탁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입는 디스플레이 시대를 여는 원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웨어러블 전자소자 대신 옷감을 직접 기판으로 사용하는 소자의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외부 전원이 필요 없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패션에 관련된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옷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그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소자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에너지 인바이런멘털 사이언스 뒷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결핵균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 밝혀졌습니다. 전남대와 충남대 연구팀은 결핵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 750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결핵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과 관련한 유전자를 억제했더니 결핵균의 생존율과 감염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결핵이 여전히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수소 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소 개발 로드맵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산업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소 에너지 분야의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로드맵을 토대로 기술 개발 전략 등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냉동 전자나 이 냉동 난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보도를 봤는데 요새 좀 결혼이나 출산 늦어져서 20, 30대 여성들도 난자 동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는 봤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남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냉동 정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 정자나 난자를 냉동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이 기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자나 난자를 미리 추출해서 영하 196도에 얼려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 다시 녹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요즘 말씀하신 대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출산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정자 건강은 신체 상태와 거의 비례하고요. 또 난자의 건강 또한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 때문에 젊었을 때 정자나 난자를 미리 추출해서 보관을 해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암 환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전부터 상당히 옛날부터 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왔는데요. 암 치료를 받으면 정자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정자와 난자의 성염색체에 변형이 생길 위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 치료 이전에 정자나 난자를 이 액체 질소 탱크에 보관하고 나중에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즘은 뭐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난자나 정자를 냉동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난자나 정자를 얼렸다가 녹여도 괜찮은가요? 네, 전문가들이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보통 세포를 냉동할 때는 액체 질소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 질소가 액체 상태일 때는 영하 196도, 그러니까 초저온까지 차가워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세포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거든요. 예. 네, 정자의 경우는 특히 운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아무리 이 초저온에서 세포 활동이 멈춘다고 하더라도요, 이 냉동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유전자 변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호주 연구팀에 의한 연구 결과인데요. 예. 지난 1968년에 이 연구팀이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순양의 4마리의 정자를 보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최근 연구팀이 이 정자들을 녹여서 이 1년 동안만 얼렸다 녹인 정자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정자의 움직임과 속도, 그리고 생존 능력, 그리고 DNA 상태까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 50년간 얼렸다가 녹인 정자거든요. 네. 운동성이 있고요. 이게 뭐 연구진에 의하면 1년 동안 얼렸던 정자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활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0년 동안 얼어있던 정자, 혹시 임신도 가능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50년 전 얼려놨던 정자를 녹여서 인공 수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예. 양 56마리 가운데 34마리가 임신에 성공해서 오. 새끼까지 낳았습니다. 예. 임신율이 61%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 옛날에 50년 전에 이 정자 추출 대상이 됐던 양이고요. 네. 이 1년 동안 동결한 정자를 사용했을 때 임신율이 59%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50년간 얼렸던 거를 녹여서 인공 수정을 했더니 61%라고 하면요. 예. 이 확률이 약간 높은 거죠. 그러네요. 네. 오히려 50년간 얼렸던 정자가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해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가요? 네, 그런 건강 상태가 관건일 텐데요. 예. 일단 양들이 무사히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 유전자 변형이 있었으면요, 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수명이 비정상적으로 짧아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구진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들 양을 연구실 밖에서 태어난 양들과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도 성공하게 된다면요. 정자 냉동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네. 이 기술이요. 네, 멸종위기 동물의 생식세포를 미리 얼려놓는다면 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나중에 개체수를 늘리는데도 이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멸종위기 종들까지 생태계 전반에 참 긍정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태어난 양들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지켜본다고 하니까 혹시 중간 결과 발표되면 다시 한번 다뤄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일회용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네. 네, 최근에 숨진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40kg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고요. 예. 플라스틱은 생물이 이거를 삼켰을 때 소화를 못해서 몸에 쌓이거든요. 이 때문에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포만감을 느껴서 이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서 기력이 없거나 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또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좀 심각하죠. 치약이나 세정제 또는 이 세수할 때 포함된
활용된 스크럽 등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예.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흘려 들어가서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를 이제 물고기가 섭취하면은 이 물고기를 또 인간이 먹으면서 사람 몸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쌓일 수 있어서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네. 근데 이 때문에 이 바이오 플라스틱 등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 옥수수나 사탕수수, 심지어는 이 커피 찌꺼기처럼 인간이 좀 안 쓰거나 버리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기발한 플라스틱 원료가 발견됐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일단 말씀해주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지금 뭐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그런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기막힌 플라스틱 원료가 발견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된 바이오 플라스틱은요, 새우나 게 그리고 랍스터를 먹을 때 이제 껍질 부분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 영국 연구팀이 이런 갑각류의 껍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쉘웍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새우 등 갑각류 껍질을 잘게 부숴서 이 키틴이라는 물질을 추출하는 겁니다. 예. 네, 여기에 이제 키틴에다가 식초를 섞어서 녹인 다음에 그런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열과 바람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가열해서 모양을 성형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중간 과정이나 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요, 진짜 플라스틱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플라스틱이 튼튼하면서도 잘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 제형을 쏙 빼닮았습니다. 네, 앞서 뭐 화면으로도 살펴봤지만 진짜 비닐 포장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네. 네, 이 새우나 갑각류 같은 이런 껍질에서 키틴을 추출한다고 하셨습니다. 키틴이 어떤 물질인가요? 키틴이 갑각류의 이 껍질의 딱딱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를 먹고 버리는 이 껍질의 주요 성분입니다. 예. 키틴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물질 가운데 식물의 이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흔한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이 많은 바이오 물질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비용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게 개발돼도 가격 부담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키틴 자체가 좀 흔한 물질이라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비용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키틴에 식초만 섞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첨가물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앞서 보셨겠지만 예. 이 키틴, 그러니까 이 껍질이랑 식초 이 두 가지 재료뿐만 이제 쓰이는 겁니다. 네. 화학 첨가물이 더 사용되지 않아서 이제 자연에 그냥 묻히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퇴비로, 그러니까 이 식물의 영양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물질을 활용해서 쓰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갑각류 껍질에서 얻은 플라스틱 앞으로 상용화되길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 투어 7번째 일정으로 1년여 만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로봇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고 오는 2023년까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물류, 의료, 가사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 6천여 명 발생해 한 해 전보다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살 이상의 결핵 환자는 신규 발생 환자의 45.5%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신규 환자 발생은 2011년 4만 명이 발생한 이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결핵 발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발생률은 한국이 70명으로 2위인 라트비아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65살 이상 어르신은 1년에 한 번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회원의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그 크랩스 온시큐리티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번이 암호화되지 않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반 문자 형식으로 보관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비밀번호들이 페이스북 직원 2만여 명에게 노출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번호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런 문제점이 지난 1월에 감지됐다며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인터넷망이 잘 확충되지 않은 지역에서 쓰이는 페이스북 라이트 버전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부실하게 관리됐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원 개인정보를 허술히 관리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정치 컨설팅 업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 법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 대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과 이용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연방거래위원회 조 사이먼스 위원장이 미 의회에 기업들의 데이터 이용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어떤 기업들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가운데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송 준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참여 주민이 크게 늘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끊겼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에 시뻘겋게 녹슨 자재만 수북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 포항시는 이곳을 영구 폐쇄하고 지진 계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배상과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때문에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인구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월 15일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포항 시민 51만 명 모두가 참여한다면 많게는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9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그 재산상 가액 하락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배터리의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물질을 벌집 모양의 3차원 전극 구조로 만들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5배 높아진 리튬 황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 황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바꿔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지만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죠. 하지만 이 물은 신비하면서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에 녹아있는 재미있는 과학 현상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물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특이하고도 기묘한 액체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중 한 사람이었던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예로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물에 관한 호기심을 꾸준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궁금한 S는 물에 녹아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수도꼭지를 완전히 꼭 잠그지 않았다면 똑똑똑 소리가 나며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윗부분이 얇고 밑부분이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물체가 아래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중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덩어리째 후두둑 떨어지면 될 텐데 왜 항상 아래쪽이 두껍게 되면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에 대한 비밀은 바로 물 분자 간의 장력에 있습니다. 물 분자들은 다른 액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서로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면 이름도 붙여줘서 이 결속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결합을 통해 물 분자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를 꽉 붙잡고 있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물 분자들이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동성에 의해 몇몇 분자들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점점 아래쪽에 분자가 쌓여 두터워지겠죠. 반대로 아래쪽 물방울의 무게는 점점 올라가는데 바로 이때 위에 있는 물 분자들이 아래쪽의 물 분자들과 떨어지기 싫은 나머지 인력으로 최대한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력에 의해 점점 위쪽의 물 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며 결국은 가늘어지다가 뚝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래쪽이 더 두껍게 되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에서 이미 떨어진 물방울 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질 때를 보면 물방울이 구슬처럼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역시나 물 분자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한 나머지 발생하는 과학적인 현상,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물 분자들의 강력한 인력은 분자들을 서로 꽁꽁 얽어매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꽁꽁 얽어매는 힘이 작용하는 액체 분자들은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똘똘 뭉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면적이 최소화된 형태가 바로 구형이랍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공기의 저항만 무시할 수 있다면 액체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구형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방울은 스스로 가장 안정적인 모양을 찾게 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미스테리하고도 신비로운 현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어느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는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어는 걸 관찰할 수 있답니다. 이 현상이 처음으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1963년 탄자니아 학생이었던 에라스토 은펜바의 예상치도 못한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와 설탕 등의 재료를 끓인 후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조리 실습이 있었는데 은펜바는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냉장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식히고 아이스크림을 넣으라는 선생님의 충고를 무시한 채 뜨거운 상태로 그냥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묘한 현상이 이 순간 관찰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아이스크림이 어떤 상태인지 몰래 엿보려고 열었던 냉장고 속에서 자신의 아이스크림이 자기보다 먼저 넣은 친구들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리 얼어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상식을 엎어버린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은펜바는 항상 염두하던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후 이 고등학교의 강연을 위해 찾아온 데니스 오스본이라는 물리학자에게 자신의 잊을 수 없었던 이 경험을 질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오스본 박사와 은펜바는 이 현상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은펜바 효과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랍니다. 사실 이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식을 필요로 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에 대해 해석한 최근의 설명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복잡계 물리학적 접근입니다. 물리계의 변화를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하게 하는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준정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유체를 설명할 때는 바로 이 준정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준정적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과학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펜바 효과는 상식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잡계 물리학이 주장하는 해법입니다. 갑자기 따뜻한 물을 냉동실 안에 넣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물 분자의 분자간 거리에 따른 열 대류 등 많은 요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현상을 모형화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복잡계 과학 중에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일기예보예요. 현대과학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는 당장 내일의 날씨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요인으로도 미래의 복잡계가 어떻게 진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론 때문이죠. 은펜바 효과도 바로 이러한 복잡계 물리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에 대한 3가지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일상과 과학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석유화학 물질로 된 합성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를 쓰자는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는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바이오 페트를 토너 용기에 적용했고요. 택배를 보낼 때 일명 뽁뽁이라고 부르는 비닐 완충제 대신 종이 완충제를 쓰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고 왜 쓰레기를 보내느냐고 항의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